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도둑공화국인가? 첫 번째 이야기, 도둑공화국은 영원할 수 없다 이어서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방탄국회와 도둑 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탄국회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둑공화국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탄국회입니다. 도대체 국회가 무엇을 방탄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국회가 국민에게 해를 끼친 도둑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열고 수사를 방해하는 도구로 이용하며 도둑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방패막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아마 하늘 아래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수사학이 필요 없습니다. 입법부가 도둑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도둑공화국입니다. 도둑을 잡자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둑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나 천륜을 배반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을 보호하는 집단이 바로 도둑 집단이고 도둑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는 도둑의 나라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때 도둑 공화국을 창건한 건국 공신인 큰 도둑들은 정치 무대에서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우리는 신문을 펼치고 방송을 틀면 언제나 거의 예외 없이 부정부패 사건, 즉 도둑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런 따위 사건들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도둑을 보고 화를 내던 사람들도 이제는 도둑 문화에 젖어들어 체념하게 되었고 흉악한 범죄인이란 인식조차 무뎌졌습니다. 도둑 사건에 대한 뉴스가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다는 말은 오늘의 한국 역사 어느 한 토막을 잘라서 들여다보아도 그곳에는 반드시 도둑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증명합니다. 나아가 이것은 지엽적이고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움직이는 힘의 중심에 항상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역사의 본질을 반영하는 하나의 단면도라는 뜻입니다. 어느 부분을 잘라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창원을 기억하십니까? 1999년 7월 중순경 대략 열흘 동안의 뉴스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날짜는 특정한 어느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한국의 현실을 비추어주는 사회상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장구하게 흐르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창구라는 말도 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결코 특정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파악하는 렌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특정 사건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 알고 있는 공개된 사건들인데 첫째, 유치원 어린이 23명을 숨지게 한 시랜드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도둑 스토리일까요? 그 죄 없는 천사 같은 아이들이 죽게 된 까닭이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그들을 죽였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사회의 부조리 구조에 의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도둑들에 의해 초래될 더 많은 죽음과 피해를 대신해서 그 어린 생명들은 십자가를 지고 간 희생양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음으로 불의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어린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참사를 불러온 어린이 수련원은 규격에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엉터리 컨테이너 가건물에 소방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라는 것은 모두 밝혀져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화성군 공무원들이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현장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뇌물 받고 도장 찍어주고 돈 먹은 대로 처리해줬다는 보도가 줄기차게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까다로운 원리 원칙과 수십 가지의 건축 절차가 도둑들의 협잡으로 현장 점검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완성되었습니다. 둘째, 시랜드 어린이 참사 사건에 이어 꼬리를 물고 터진 뉴스는 1억 6천만 달러 외화 유출 사건 혐의로 구속된 신동아 그룹 회장 부인의 고급 옷 로비 사건이 있습니다. 그룹 회장 부인이 남편의 구속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의 옷을 뇌물로 줬다는 설과 통일원 장관 부인이 중간 역할을 했다는 뉴스가 연일 언론의 머리를 장식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만난 사이였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매우 돈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청문회에서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상대방은 죄인으로 만들어 자기는 빠져나오려는 한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 앞에서 양심을 속이고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마저 망신시킨 사건입니다. 셋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세무서를 동원해 선거 자금을 모금한 사건, 이른바 세풍 사건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의 전격 구속이 같은 시기에 보도되었습니다. 넷째, 이와 거의 동시기에 경기은행장이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 원을 경기도지사 부인에게 준 사건과 경기도지사 자신도 1억 원을 받은 내용, 그리고 인천시장도 같은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비리 사건이 엉키고 설켜 들끓고 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도둑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되는데, 신출귀몰한 도둑 세계의 신화, 현대판 홍길동, 있는 자의 것을 훔쳐 없는 사람을 돕는 의적 등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준 신창원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이 모두 99년 7월 중순에 신문 머릿 기사를 장식한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이 가운데 탈옥수 신창원의 체포는 오늘의 한국적 현실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도둑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경찰과 검찰을 농락하면서 대담하게 전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체포에 개가를 올린 경찰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신창원을 수사하면 할수록 신창원의 치부가 아니라 경찰의 치부가 더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근무 태만이나 직무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 경관이 신창원 애인을 강간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경찰관의 강간은 개가 사람을 문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물어 뜯은 것만큼이나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덮어버렸습니다. 각 신문의 머릿 기사는 신창원 수사 서둘러 마무리, 경찰 발표 의문투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경찰의 태도와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도둑공화국이 아닙니까? 악의 구조로 지탱되는 부패 문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구조를 조폭으로 비유하지만 언론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폭로할 때마다 부패 공화국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마저 격에 맞지 않을 만큼 그 실상은 추악합니다. 실로 대한민국은 거대한 도둑 공화국이며 강도의 소굴이라고 해야 그 본색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이 더러운 부정과 부패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인력 구조를 보면 그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도를 찾는 종교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현들이 피를 흘리며 숭고하게 희생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도둑공화국이며 어떻게 강도의 소굴입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청춘들이 애국의 이름으로 혹은 민주화의 제물로 조국의 재단에 바쳐졌는지 국립묘지에 가서 땅에 묻힌 그 헤아릴 수 없는 장엄한 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평화가 토해내는 절규를 제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시밭길 걸어가신 무수한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4.19 혁명과 광주 학생 사건과 동학 농민혁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갑오 경정을 기억하고 임진왜란을 기억하며 몽고의 난과 삼별초의 저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압제에서 기어코 독립을 쟁취하는 그 끈기와 강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만주 벌판에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 무수하게 있었지만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 곰 뒷다리에 붙은 진드기만한 대한민국은 만고풍상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지탱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6.25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이 작고 매운 한민족의 무한한 저력을 보십시오. 이처럼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째서 도둑공화국이며 강도의 소굴이라고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찬란한 역사와 위대한 민족의 이면에는 깊은 어둠과 슬픔도 공존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희생 없이 주어지는 보상이나 대가란 없습니다. 보다 균형 있는 현실 인식을 위하여 불편한 진실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도둑질로 잘 사는 것도 풍요롭다고 자랑할 수 있고, 화약창고 위에 불꽃놀이도 축제라고 기뻐할 수 있으며, 강도들의 작물을 놓고도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잔치 동안 국가를 관리하도록 뽑아준 가장 큰 머슴인 대통령이 가장 큰 도둑이었다는 사실부터 더듬어 보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보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린다면, 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신군부를 보면 우리나라가 왜 도둑공화국인지 자명해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그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내린 공식 추징금이 얼마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축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추징금은 5천억 원대 이상입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성이 아무리 과거를 쉽게 잊는 망각 증세를 갖고 있다 해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대통령이 삼킨 돈의 액수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밝혀지지 않은 검은 돈에 관한 상상력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 그들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소득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돈을 가로챈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월급이나 판공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결코 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유산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순전히 대통령 재직 당시에 갈퀴로 긁어모은 돈입니다. 주인이 내세운 관리인이나 혹은 머슴이 주인의 재산을 이처럼 들어먹었다면 주인은 이 머슴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이런 일이 조선시대의 어느 사대부 집안에서 일어났다면 주인은 이 머슴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인 국민의 가장 큰 머슴이 수천억 대의 천문학적 돈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짓을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용서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의 의식은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민주주의를 지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따위의 도둑들을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해줘야 한다면 그것은 후진 국민성의 발상일 뿐만 아니라 민주의식의 길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천억 원을 가로챈 큰 도둑들과 함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그들이 흘려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도둑들의 주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물이 너무 커서 시야를 가리면 보지도 못하고 식별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큰 도둑들은 보이지도 않고 식별도 불가능하며 좋은 도둑들만 도둑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왜 대한민국이 도둑공화국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집단의 두목이 도둑일 때는 그 조직은 도둑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적일 때는 해적 집단이고 산적일 때는 산적대며 그들이 폭력배라면 폭력 집단이고 서리꾼일 때는 서리꾼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리꾼을 두목으로 모시고 있는 쫄자가 자기는 서리꾼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야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도둑의 졸개가 도둑의 누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도둑이나 서리꾼이 아니라면 도둑을 두목으로 모시지도 않고 두목이 도둑인지 알았다면 조직에서 발을 씻어야만 비로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도둑의 괴수일 때 부하도 도둑입니다. 괴수가 도둑인데 부하는 도둑이 아니라면 괴수의 심기가 불편하여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를 관리하는 행정부 조직의 두목인 대통령이 도둑일 때는 그 국가의 행정 공조직인 공무원은 모두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량한 공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력해서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둑 세계에서는 도둑 문화에 장단을 맞춰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인지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있는 자리에 앉은 거의 모든 공무원은 본업은 형식적이고 도둑질에는 온갖 지혜와 전략을 다 짜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둑들의 관행과 버릇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것이 바로 뇌물, 로비, 급행료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연료며 윤활유가 되어온 것은 비리가 포착될 때마다 증거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은 예사고 발동이 걸려도 윤활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도 급행료를 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인간 사회라기보다는 동물의 세계가 더 적합합니다. 동물의 왕자인 사자가 물소를 사냥해서 잘라먹고 포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에나 무리가 달려들어 뜯어먹고 그 다음에는 독수리떼가 와서 찢어먹고 그 다음에는 쥐새끼들이 모여 쪼아먹고 그 다음 개미떼들이 덮쳐 핥아먹고 마지막으로 똥파리들이 모여들어 빨아먹습니다. 이와 같은 먹이 사슬이 우리가 우려한 우리 사회의 부패한 사슬 구조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국가 대역공사 하나를 미끼로 던져 대기업들을 사냥해서 포식을 하고 나면 건설부 관계자들이 달려들어 뜯어먹고 세무사에서 또 찢어먹고 관계기관 부서에서 모조리 달려들어 하이에나가 되고 또 도시나 시골이나 상관없이 지방행정기관에 내려가면 그곳에 관련된 수십 가지의 민원이 걸리는 곳마다 독수리 부리, 까마귀 주둥이를 내밀어 찢어먹고 쪼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단 현장까지 내려가면 읍면 동까지 쥐새끼들처럼 핥아먹고 개미처럼 빨아먹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일산 분당 신도시 개발 때 일입니다. 일산 분당 신도시 건설을 최고 결재자가 허락해주면서 건설업자들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법정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재가 나면 실무를 맡은 건설부가 벌떼처럼 달려드는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도시 건설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무수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도, 군, 읍, 면회까지 민원이 밀려들기 마련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행정규제에 걸리지만 거의 모든 것이 합법화되고 거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입니다. 혹자는 이 나라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행정의 원칙이 없는 모순과 불합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한 가지 원칙이 철칙처럼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들면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되고 돈이 안 들면 되는 것 없이 모두 안 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도덕공화국을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은 결코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먹이사슬 구조가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틀림없는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들과 그래도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면 짐승들보다 더 지능적이고 악질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소박하게 잔혹할 뿐이지만 인간의 세계는 가증스럽게 잔혹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도둑공화국의 스승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자로 끝이 납니다. 뜯어먹히고 산화하고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 즉 도둑들의 나라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공룡의 피를 빨고 공룡은 사자를 뜯어먹고 하이에나에서 똥파리까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이들의 밥이 되는 세계가 됩니다. 수억의 뇌물을 뿌리고 정부 공사를 따내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경우도 허다하다는데 그 이익이란 궁극적으로 국민의 것을 수탈한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다는 말은 이런 협잡을 투시하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경춘국도를 달리다 보면 천마산 터널 주변의 아름다운 산자락에 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아한 피부에 악성 종양이나 혹이 자란 것처럼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부분이 경상 아파트로 어떻게 저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저토록 흉한 몰골로 만들어 놓았을까 절로 의문이 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몹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경성 아파트 뇌물 사건이 기사로 나온 것입니다. 관련 요직에 있는 고급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건축을 허가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줄줄이 감옥에 갔습니다. 정치인들도 여러 명이 관련되었으나 어김없이 힘 있는 놈들은 미꾸라지처럼 끝까지 빠져나가는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마산을 문둥이 피부처럼 만들어 놓은 그 부스럼 딱지에는 경성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축 행정은 이런 식으로 관행화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점잖은 말로 정경유착이라고 합니다. 큰 도둑들과의 공범이라는 범죄 행위가 고상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권력과 돈주머니가 결착하여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흡혈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흡혈귀는 먼저 그들 휘하에 있는 노동자들을 착취합니다. 5천만 소비자들에게 단돈 1천원만 바가지 씌워도 500억 원만큼 살이 찝니다.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 그들이 만들어낸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피를 무섭게 빨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해진 기업들은 사자, 하이에나도 손 못 댈 정도로 커져버려 정경 도둑 집단들은 삼키고 처먹기만 해서 비만증에 걸린 반면 국민은 해골만 남은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같은 도둑 구조는 물론 큰 기업과 큰 권력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하부 구조까지 혹은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 할 것 없이 국가의 거대한 조직 전체가 이 같은 방식의 도둑의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5060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도둑공화국의 부패 문화가 바로 여기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국민의 직업과 생업활동은 법과 질서 위에서 혹은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조직과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공무원 체계가 부패 고리의 먹이사슬로 얽혀있는 한 여기에 관계하는 공공단체, 민간단체, 기업, 사회조직 등의 모든 직업과 창조활동이 이런 부패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연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움직이는 자는 이 부패의 고리에 합류하지 않고는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조리 구조의 하수인, 머슴, 노동자, 힘없는 서민, 가진 것 없는 민중 등은 만년 피해자로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져야 할 상당 부분을 빼앗기면서도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안 빼앗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맙게 생각하도록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나 북한만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은 빼앗기면서도 부조리 구조의 지탱에 봉사하는 선량한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순진해서는 못 씁니다. 이것이 민주화의 길입니다. 결국 이런 따위의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개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면 이 부패의 고리에 반드시 끼어야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사회로부터 낙오자가 되거나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죄악입니다. 물론 이런 사회 구조와 삶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도덕세계의 일원이며 예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백을 고수했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왕따가 되어 제 구실을 못하거나 이 사회에서 잠적하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구석에도 사회를 봉사하는 분야에는 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둑 구조 속에 돌아가는 기계의 부속품도 도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사는 것일까요? 깨끗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의 가치입니까? 그렇다면 더러운 세속적 세상을 떠나 기도원이나 고고한 산속의 암자에서 진리만 명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인생은 언제나 한 가닥의 실에 끼어지는 단세포적 차원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차원의 가치관에 얽혀있는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꽤 강력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을 더러운 역사라고 경멸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인간의 사회는 누구의 무대가 되는 걸까? 악마에게 세상을 내맡겨 포기해버려도 되는 걸까? 세상은 더러운 오염이 확산되고 이웃은 죄악의 횡포 속에서 신음하는데도 나만이 고고하게 살아도 과연 되는 걸까? 이것을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무책임이며 회피인 걸까?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은 누가 하는 걸까?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개혁하고 발전하고 창조하는 사업은 누가 하는 걸까? 결국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구조하게 시달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속의 현장에서 불의와 대결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모순의 함정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멸망의 나락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신앙, 후퇴하면서 더 큰 발전으로 전진하는 신앙, 성결을 위해 기도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죄를 안고 있으면서도 더 큰 선을 이루는 신앙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직한 효자로서 아버지를 성심껏 봉양한 순진함보다 사기성이 농후한 야곱의 창조력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제 아무리 결백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죄악의 실족적 한계를 탈피할 수 없는데도 죄 때문에 회오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죄의 몸을 자해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적 활동을 모두 포기하는 결론으로 귀착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로운 일을 할 자격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서부터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종교개혁의 새싹을 키웠던 것입니다. 이 의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행동을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왜냐하면의 관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진하며 무엇을 이루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 아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보다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감히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그 비판이 매우 혹독하더라도 제 자신의 결백해서가 아니라는 것과 제가 비판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비판하는 대상 속에는 제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반성하고 함께 개혁하고 함께 새 길을 찾기 위해서 어렵고 불편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